자식이요, 평소엔 바쁘다, 피곤하다, 회사가 어쩌다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다.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연락도 없이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아버지 하고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요, 목소리 톤부터 달라집니다. 평소엔 네 하던 아들이 그날은 아버지 요즘 컨디션 괜찮으세요? 이러고 며느리는 더합니다. 아버님 제가 좋아하시는 거 사왔어요. 말 끝에 물결표가 붙어요. 물결표가. 거기다 손주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손주가 들어오면 집안 공기가 확 바뀝니다. 아이 발소리, 웃음소리 그거 하나로 아버지 마음이 녹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손주 오면 서운했던 것도 한 번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웃긴 건 이겁니다. 손주만 데리고 오면 마음이 풀리는데 손주 말고 무언가를 잔뜩 들고 오면 그때부터 저는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과일 상자, 한우 세트, 케이크, 건강즙, 리본 딸린 선물 이런 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날 있죠. 그날은요, 고맙다기보단 속으로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늘은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통장 보러 왔구나. 제가 너무 계산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별로 없고 그 공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자식들이 참 똑똑해요. 본론은 절대 밥상 위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고기 굽는 동안은 가족애, 국물 뜨는 동안은 효도, 과일 깎는 동안은 사랑, 설거지 도와주는 동안은 감동. 그러다가 차 한 잔 딱 따라놓고 분위기가 아유 오늘 오랜만에 좋다로 무르익을 때, 그때 아들이 컵을 만지작 하면서 목을 한번 가다듬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압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희한하죠? 며느리가 어깨를 주물러주면 시원해야 하는데 저는 어깨가 아니라 통장 잔고가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손주는 뛰어다니고 집안은 웃음인데 제 속은 갑자기 조용해져요. 왜냐면요,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재산을 우리 집 재산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식이 자꾸 제 재산을 자기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순간, 그리고 제가 어디서부터 너무 쉽게 도와줬는지. 처음엔 다 사랑이었어요. 진짜로요. 아들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주고 딸도 보태주고 이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어느 날부터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처음 큰돈을 해주던 그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처음 큰돈을 해주던 그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린다고 했죠. 사실 저는요, 젊을 때부터 마음속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식만큼은 남들처럼은 해주자.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결혼할 때만큼은 뒤처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결혼 얘기 나오던 날도 아직 생생합니다. 아들이 처음엔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전세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지. 그래서요, 전세금 몇 억을 딱 보태줬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보고 손이 순간 떨리긴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사람답게 시작하는데 내가 보탬이 됐다는 그 기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도 결혼 준비 들어가니까 또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살림 시작하는데. 그래, 딸이라고 다르냐? 저는 또 보태줬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한번 크게 도와주면 두 번째는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더 쉽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노후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해두면 된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들 해외여행 간다 할 때 저는 참고,
명품 가방 산다 할 때 저는 에이 됐다 하고 술자리도 줄이고 쓸데없는 지출도 끊고 그냥 조용히 내 노후를 만들었어요. 연금만 믿기엔 불안하니까 조금씩 더 모아두고 혹시 아플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도 따로 챙기고 내가 쓰러져도 남 눈치 안 보고 지낼 정도는 만들어 놓자 그 마음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 도와준 그 돈, 이 자식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원래 해주는 것이 되고 나중엔 당연히 받아야 할 몫처럼 변해간다는 걸요. 처음엔요, 정말 고맙다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큰 은혜예요. 명절이면 더 자주 오고, 손주도 자주 데리고 오고, 저도 속으로 생각했죠. 아, 내가 잘했구나. 가족이 더 가까워졌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까워짐이 오래 갈수록, 방문이 잦아질수록, 말투가 더 달콤해질수록,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달콤함이 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나오는 날들이 섞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제 재산을 자기 계획표 안에 넣어서 말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가까워졌다 라고 믿었던 그 온기가 어느 날부터는 요청이 섞인 온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자식이 자주 오면 좋은 거잖아요. 손주 웃음소리 들리면 집이 살아나는 것 같고 며느리가 반찬 한 통이라도 들고 오면 괜히 마음이 풀리고요. 그런데 사람이요, 반복을 겪으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보이는 순간 아버지 마음은 이상하게 먼저 차가워집니다. 희한하게도요. 아들이 필요한 게 있는 달, 앤 꼭 집에 더 자주 왔습니다. 주말만 되면 얼굴을 비추고 손주를 데리고 오고 며느리는 더 싹싹해지고요. 반대로요. 아들이 숨 좀 돌리고 돈 걱정 덜한 달엔 연락이 뚝 끊겼어요. 바쁘다, 피곤하다, 애들 학원이다. 늘 그렇듯이요. 그 차이가 자꾸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평소엔 아버지 시간 없어서 하던 녀석이 그날은 낮부터 와서 집안일을 돕는 척을 해요. 며느리는 과일 상자를 꺼내놓고 아버님 이거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거로 골랐어요 하고 손주는 제 무릎에 올라앉아서 할아버지 사랑해 를 10번도 더 합니다. 그날 저녁상은요, 솔직히 말하면 감동적이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단순하잖아요. 늙으면 더 단순해집니다. 자식이 웃어주면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때부터 슬슬 불안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날은 대부분 뒤에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밥 다 먹고 차를 한 잔 따르는데 아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젓가락질하던 손이 멈추고 컵을 만지작 눈은 저를 한번 보고 또 멀리 보고 그 모습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저건 고민하는 얼굴이 아니라 말 꺼낼 타이밍을 재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죠.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처음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집값 오르지. 힘들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건 만만치 않지.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답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힘들지. 그래도 너희가 버텨야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딱 치더라고요. 아들이요,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정말 이미 정해진 일처럼요. 어차피 나중에 제 몫이 될 거면 지금 좀 당겨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재산은 결국 가족 재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급할 때 도와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뭐가 확 식었습니다. 가족 재산? 내가 평생 허리 휘어가며 벌고 아끼고 노후를 위해 남겨둔 그 돈이 어느새 자식 입에선 우리 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딱 그겁니다. 아, 이 아이는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그 요구가 아주 논리적이라는 얼굴을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주시면 세금도 덜 나오고요. 대출이자만 안 나가도 그게 이득이고요. 아버지는 어차피 연금 나오시잖아요. 여기까지 나오면요, 대화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라 정당화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아버지를 그 결론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옆에서 며느리는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눈이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온 목적이 손주 재롱도 반찬도 안부도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잘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다시 계산되기 시작했어요. 아들 전세금 몇 억, 딸도 보태준 돈, 그때그때 도와준 생활비, 명절마다 챙겨준 봉투, 아이들 학원비 조금씩 보태준 거. 저는 한숨이 나오더군요. 내가 도와준 게 고마움을 만든 게 아니라 기대치를 만든 거였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니까 아들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그 돈 그냥 들고 계셔봐야 뭐해요? 우리한테 투자하시는 게 제일 낫죠. 투자요? 그 순간 저는 딱 알아들었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내 노후가 내 삶이 아니라 자식 계획표의 재료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조심스럽게 그건 어렵다 고 말하는 순간부터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버님 하던 며느리 표정이 굳고 손주 웃음이 잠잠해지고 아들은 말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마지막이에요. 아들이 이런 말을 던지고 나가더군요. 아버지는 참 냉정하세요. 그 말이요. 아버지 가슴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요. 냉정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병원비 앞에서 무너지고 간병비 앞에서 무너지고 결국은 자식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나쁜 아버지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안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현명하게 줘야 한다. 자, 동배 친구들. 그럼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부터가 내 노후를 파는 걸까요? 제가 그날 이후로 칼같이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아들이 나가면서 던진 아버지는 참 냉정하세요. 그 한마디가 귀에서 계속 맴돌더군요. 사람이요, 나이 들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한테 미움받는 거, 서운함 듣는 거, 그것도 무섭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마음 약해져서 무너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어요. 안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기준으로 준다. 도움은 사랑으로 할 수 있지만 노후는 감정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을 달래려고 제 손으로 종이에 기준을 적었습니다. 이게요, 웃기게 들리겠지만 기준이 생기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거절이 사람을 찢어놓는 게 아니라 거절할 때 내 손에 아무 원칙도 없을 때가 사람을 찢어놓습니다. 첫째, 내 노후 생존선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생존선이 뭔지요? 연금으로도 안 되는 의료비, 간병비, 예비비, 내가 쓰러졌을 때 살아남을 돈입니다. 그 돈은요, 누구에게도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는 돈입니다. 이 선을 건드리면 그때부터 부모는 늙는 게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한 번에 크게 는 하지 않는다. 자식이 돈 얘기 꺼내는 순간 부모 마음은 흔들리죠. 그래서 한 번에 크게 주면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기준점이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번 3억을 받아본 사람은 다음엔 5억을 가능한 숫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큰 돈은 없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 한도로 돕는다. 예를 들어요. 집을 사게 3억을 보태는 건 못해도 이사비 일부, 아이들 학원비 몇 달, 갑작스러운 병원비, 목적을 딱 정해서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돕는 겁니다. 셋째, 빌려준다. 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빌려준 돈은 대부분 못 받습니다. 받아내면 관계가 깨지고 못 받으면 속이 병납니다. 둘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차라리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딱 그만큼만 내가 선택해서 주는 지원으로 끝내는 겁니다. 넷째, 내 자산 규모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부모 돈은 부모 인생이 아니라 자기 계획표의 숫자가 됩니다. 아버지 그 정도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이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부러 모자란 척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빠듯하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내가 살아봐야 안다. 이 말을 습관처럼 했어요. 신기하게요. 부모가 돈이 많아 보일수록 자식은 더 큰 요구를 당연하게 하고 부모가 빠듯해 보일수록 자식은 자기 힘으로 방법을 더 찾더라고요. 다섯째, 돈으로 효도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제일 후회한 부분입니다.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며느리 눈치가 보일까봐, 손주 보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면 돈이 사랑이 아니라 입장권이 됩니다. 돈을 주면 올 것 같고, 돈을 안 주면 안 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부모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 노후는 너희가 책임져라. 아버지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너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처음엔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식이 서운해하는 표정 보면 가슴이 쿡쿡 찌르죠. 근데요, 딱 한 번만 넘기면 됩니다. 두 번, 세 번은요, 이상하게 쉬워져요. 내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자식도 결국 배웁니다. 제가 그날 큰돈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외로웠어요. 명절에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쓸쓸해지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작은 집 계약했어요. 목소리가요,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의 초조한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 해냈을 때의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지킨 건 통장 속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아들이 어른이 되는 길이었고 내가 늙어서도 무너지지 않을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안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 저도 압니다. 하지만요, 자식에게 다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자기 노후를 포기하는 겁니다. 안 줄 수 없다면 내 기준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노후의 생존선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서운함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부모의 가난은 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연습하세요. 자식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미안해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 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가 해내야 한다. 그 한마디가요, 처음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자식도 살리고 부모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버지로만 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단호하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그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품위 있게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기준을 나눠주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돕는다. 그 한 줄이 다른 동배 친구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한 노후, 든든한 노후로 끝까지 잘 살아봅시다.